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컨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손조심입니다. 반가워요. 네, 비가 추적추적 오는 5월의 어느 날 정규 1시즌 6화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를린 호리스의 침묵에 대한 의문 편인데요. 많은 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방송에서 근황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든 안 하든 근황은 나누고 간다. 아, 너무 제목 소개 너무 조금 짧게 하고 근황으로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목은 이제 우리 이후에 1시간 내내 얘기할 알겠어요? 거니까. 근황 얘기 좀 들어볼까요? 신병부터. 제가 또 자신 있게. 네, 제가 요즘에 빠져 있는 음식이 있는데 제가 진짜 뭐냐면 포토페 알아요? 포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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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포토페 이게 불어인가 봐. 근데 이거를 일본식으로 해먹는 음식이 일본에서 많이 해먹는다고 하더라고. 인스타그램을 전전하다 이렇게 야 이거 진짜 간단하고 너무 맛있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냉털 요리야. 냉털 요리. 냉장고에 있는 그냥 모든 걸 넣고 끓이면 되는 거야. 근데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자. 감자랑 포테이토. 감자랑 그다음에 토마토. 양배추. 아 그래요? 토 뭐야 토? 포토페인데 그냥 모르겠어. 포토페가 불어예요. 불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콩소매 이런 것처럼. 잘 모르겠어. 준말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그래서 한글로 그렇게 하나씩 영어로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나 MG 감성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양배추국이래요. 그러니까 양배추랑 뜻이 그런가 감자가 빠지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걸 대부분 다 넣으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듬성듬성 크게 썰어 넣고 그리고 야채 스프 같은 거네요. 야채 스프인데 근데 이제 너무 야채 넣으면 단백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소고기를 좀 굽다가 거기다가 이제 집에 뭐 호박도 넣고 뭐 아스파라거스도 넣고 싶으면 넣고 뭐 그다음에 또 뭐 당근도 넣고 그다음에 뭐 MSG 들어가야죠. 그거를 주로 한국에선 그러니까 치킨 스톡. 다 아네 요리법을. 왠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냥 근데 치킨 스톡 안 넣어도 돼 사실 안 넣어도 되고 소금 간만 하면 되는데 근데 소고기를 하기가 조금 번거롭잖아요. 소고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에서는 소고기를 안 하고 그 왜 소세지 있잖아. 소세지를 그냥 넣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좀 소세지를 잘라서 그러니까 뭐 무슨 뭐라니 줄줄이 비엔나 같은 그런 거를 넣으면 거기서 이제 고기 국물이 좀 나오고 기름도 좀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 40분 정도 끓이는 거야. 있는 걸 다 넣고 물도 그냥 찰랑찰랑하게 넣은 다음에 끓이는데 너무 맛있어. 약간 그 헝가리 음식인 굴라슈 거긴 토마토 들어가야지. 근데 여기는 이제 토마토를 이제 나는 나중에 넣긴 하는데 토마토를 넣으면 이게 사실 토마토가 막 또 지배력이 굉장하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걔를 그냥 나중에 살짝 익게만 넣긴 하는데 그 토마토만 빼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양념은 거의 안 해도 돼 사실은. 진짜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보양식이네요. 진짜 다이어트 음식. 냉털이기도 하고 다이어트도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하면 난 또 연근을 좋아해서 연근도 넣고 그러니까 뿌리 채소를 단단한 거를 다 거기다 넣을 수 카레 있어. 넣어도 맛있겠다. 약간 일본 카레 스프 같은. 그러니까 간하는 수준으로 아마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거야. 이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거의 매일. 아니 지금 카레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근황으로 소개하려고 했던 카레집이야? 나의 레시피. 레시피요? 식당 말고 레시피를 소개하기. 왜죠? 나도 해먹는다고? 미안하다. 미안해. 그렇게 뭐랄까 그냥 본능적인 거였어. 자격이 없다고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한번 들어봐. 아니 한 번만 들어봐. 너도 들어주면 안 돼. 나 이거 진짜 너무 신평 얘기 진짜 진지하게 들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랬네요. 아니 이게 봐봐. 왜냐면 신평은 레시피가 없이 뭘 만들어도 사실 손맛이 있어서 맛있잖아. 이거 그냥 때려 넣으면 돼 진짜. 근데 나는 뭘 때려 넣어도 맛이 없거든. 그래서 나한테 레시피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최근에 꽤 괜찮은 레시피를 하나 건졌다. 들어볼 거야? 아니 그냥 혜영이랑 딴 얘기야.
얘기해. 난 얘기하지. 해보세요. 믿어봐. 근데 요즘에 저속노화 선생 유튜브 채널 되게 잘 본단 말이에요. 저속노화 선생님 되게 여러 가지를 해, 채널에서. 뭐 건강 이야기도 하고, 논문 리뷰도 하고, 게스트 불러서 책 얘기도 하고, 심지어 트럼펫도 불어. 근데 다재다능하신 분이네요. 그냥 자기 사는 게 즐거운 사람인 것 같아. 르네상스 인간이네. 약간 그래요.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경제도 되게 해박해. 맨날 책은담 읽고 막 이러는데 그냥 유튜버네 유튜버. 유튜버야. 전문 지식 가진 유튜버인데 그러네. 이제 요새 최근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요리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저속노화 음식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레시피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발견한 거야. 뭐냐면 순두부 카레야.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한 5분에서 10분 안쪽에 만들 수 있어. 일단은 양파 하나랑 토마토 2개를 준비해. 그래서 착착착착착착착착 다 썰어. 그리고 양파부터 그렇게 기침으로 방해할 거야. 양파를 그쵸. 우리 양파를 볶기 시작해. 카라멜라이즈드 될 때까지 볶아야죠.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양파를 막 볶다가 그다음에 토마토를 넣어. 토마토를 막 볶아. 그냥 껍질 안 벗기고 넣어요? 벗기는 게 좋지 사실. 껍질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벗겨지긴 해. 그래서 볶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순두부만 넣는 거예요. 물을 넣지 않는 거야. 그래서 순두부 하나를 까서 넣고 가운데를 끊어. 그래서 이제 같이 넣고 같이 볶아. 그러다가 거기에 이건 그렇게 될 거면 짜서 넣어도 되겠다. 야. 그치. 사실 그렇긴 해. 하지만 짜서 넣는데 내가 해봤잖아. 시간이 몇 분이 걸려도 잘 안 나와. 그것도 다 볶아. 그래서 이제 다 한 다음에 거기가 충분히 그럼 뭉근해지거든요. 거기에 카레가루를 넣는 거야. 근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나 그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한 7, 8개 먹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만드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2개를 아니, 순두부 하나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한 7, 2번 8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7, 8개 먹는 것 같아. 아까 너무 카레 요 조각 4개 넣고. 그거 다 넣고 너무 많은 건데? 믿지 못해. 아니 그거 너 4개는 어린이 레시피에서 문제가 생겼나? 한 냄비 나왔 한 냄비 나왔어. 그럼 많이 했네. 카레가 맛이... 아까 양파 몇 개랑 양파 하나, 토마토 2개. 그거 지금 카레가 너무 많은데. 순두부 하나. 물도 안 넣는다. 여러분들 합시다. 여러분들 미안해요. 정의원의 저속노화 채널에서 순두부 카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으면 됐죠 뭐. 근데 레시피 되게 심플하긴 하다. 근데 이 레시피를 공유하면 조영이 좋아할 줄 알았지. 아니. 조영은 더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죠. 저렇게 의심에 가득 차. 어디 한번 해봐. 조평해봐. 그러면 음식 아니, 근황. 저는 준비한 근황. 준비한 근황. 이걸 위해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거짓? 그래? 진짜요? 근황 하나 만들려고 내가 근황조 이렇게 열심히 산다. 이 바쁜 와중에 정말 1시간씩 쪼개서 생활하는 이 와중에 여행 만들었다. 여행을 만들어서 제주도를 가서 내가 여러분들께 제주도에 있는 맛집을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근데 사실 내가 찾은 것도 아니야. 같이 간 분이 찾은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근데 저는 이제 제주도에 사실 이런 데 가면 뭐 맛있다고 되게 추천을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이런 뭐 소셜미디어 이런 데서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입맛이 이미 뭐라 해야 될까요? 젊은이들의 입맛에서 멀어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갔는데 뭐 여기저기 되게 추천받은 데도 많이 가고 유명하다는 막 줄 서서 먹는다는 무슨 맛집도 가고 막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다 그냥 뭐 맛있었지만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데 이제 백반집을 하나 갔는데 별로 나 백반집 좋아해.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되게 맛있었고 사실 서귀포시에 그렇게 맛있는 데 찾기가 관광지라서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도로에 있는 데인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고 근데 백반집이 뭐 가격도 사실 생각해 보면 요즘에 너무 물가가 비싸니까 물론 뭐 그냥 백반이라고 생각하면 비쌀 수 있는데 뭐 약간 뭐 제육
볶음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 많이 같이 나오거든요. 반찬들이. 근데 제주도 분이 아니시래요. 오히려 그래서 거기가 그 사장님이 약간 나이가 있으신데 충북에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간도 너무 잘 맞고 저한테는 약간 짭짤하긴 했지만 오히려 되게 맛있게 짭짤한 거 있잖아요. 그냥 백반 그러면? 네네, 그냥 백반이에요. 반찬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나물이라든가 고사리 이런 거 나물이 있잖아요. 요즘 먹기 힘들어. 맞아, 나물이 제일 힘들어. 맞아. 근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생선도 같이 나오고 뭐 이런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백반을 시키면 그러면은 제육볶음도 나오고 생선도 나오고. 네네네, 다 그러니까 뭐 나와요. 4인분 이렇게 시키는 거구나. 3인분 2인분 이렇게. 2인분 네, 시키면은 어쨌든 되니까. 머릿수대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깔리는. 와. 그래서 여기 추천하면 되겠다. 라는 이름 소담면가 찰솥밥이라고 하는 곳이 밥은 또 이렇게 솥밥 해주고 소담면. 그래서 소담면가 찰솥밥. 고사리가 특히 맛있었습니다. 고사리 맛있을 것 같아. 제주도 고사리 지금 생고사리 해줬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가게 바로 뒷산이 있는데 뒷산에서 사장님이 따시는구나. 네, 바로 그날 전날 캐오신 거래요. 그러니까 생고사리 먹는 진짜 맛있었어요. 고사리를 내가 한번 가서 채취. 제주도 가서 채취해봤거든요. 제주분이랑 같이. 근데 또 고사리가 어디 많은지는 어르신들 사이에 비밀이어서 고사리 스팟은 또 이제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 정말 시크릿 스팟이구나. 근데 거기 가고 딴 거예요. 근데 그 손맛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 자, 근황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마를린 호리스의 침묵에 대한 의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야말로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이라고 했을 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중요한 작품이고요. 이 영화를 연출한 마를린 호리스, 네덜란드 감독인데요. 마를린 호리스 역시 페미니스트 감독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도 이 작품 골랐을 때 어떤 생각하셨는지 혹은 작품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추억 이런 거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 작품을 가지고 제가 관심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고 언젠간 개인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몇 년 때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인 게. 무슨 팬피클 얘기할 때마다 개인 프로젝트 얘기가 나와. 프로젝트 몇 개예요? 언제 다 해 이거? 어쨌든 제가 이제 법정 영화랑 젠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전 우리 좀 프로젝트 38에서 세미나를 조금 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때 이제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책에 1장이 딱 이걸 가지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금 이따가 이제 소개할 때 알겠지만 이 영화도 이제 법정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또 이렇게 젠더성이라고 하는 거로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견고한 시스템인가라고 하는 게 여기 드러나 있는 영화인데 근데 아니 그렇게 내가 늘 얘기하고 늘 본 것 같이 느껴졌던 영화인데 이번에 진짜 꼼꼼히 새롭게 다시 봤거든요. 이 영화 처음 알게 된 거는 저는 예전에 그 페미니스트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93년도거든요. 그때 거기 가서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이가 나오는데. 네. 그때 페미니스트 필름 진짜 클래식만 모아가지고 틀었던 페스티벌인데 그때 연강홀에서 할 때 그때 알았던 작품이에요. 그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뭐 강의도 하고 맨날 이 영화 얘기 뭐 다 아는 것처럼 서로 얘기하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진짜 요번에 제대로 봤다.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 근데 그게 고전의 의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매번 보는 시기마다 맞아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 오늘은 또 약간 변화한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요번에 진짜로. 네. 조평. 저는 뭐 사실 추억 같은 건 없고요. 이번에는 뭐 종이 비행기 날리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각성의 순간 없나요? 그냥 너무 재밌게 봤죠. 마를린 호리스 영화 중에서는 뭐 사실 저는 마를린 호리스 영화의 또 대표작으로서 늘 이야기되는 게 약간의 이후에 좀 만든 후기작이라기보다 어쨌든 90년대 만든 안토니아스 라인을 이제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사실 그 영화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유쾌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죠. 유토피아 영화죠.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영화. 그야말로 유토피아 영화죠. 그 영화도 20년 된 영화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안토니아스 라인의 그 방식의 어떤 톤을 유토피아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안토니아스 라인 30년 된 영화. 95년이면 30년이에요? 2025년. 오 마이 갓.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사실 마릴린 호리스 영화 중에서는 오히려 되게 초기작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되게 어둡고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천적인 긍정성이라고 하는 거 혹은 여전히 유토피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쵸. 요 앞에 맞아. 이제 침묵에 대한 의문이랑 그다음에 그 바로 다음 작품으로 브로큰 미러라고 하는 국내에서는 뭐 깨진 거울, 뭐 깨어진 거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번역이 됐던 요 두 작품을 진짜 좋아해요. 너무 충격적인 영화이고 이렇게 과감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늘 언제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되게 뭐 여성스러운 어떤 페미닌한 이런 것들을 뭔가 소심하거나 작다거나 뭐 뭔가 과감하지 못하거나 물론 이제 그렇게 자주 작고 사소한 것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제나 좀 약간 고정관념 속에서 페미니스트 미학이나 혹은 여성 페미닌한 어떤 미학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은 새말적이거나 그렇죠. 근데 마릴린 호리스는 엄청 크고 담대하지. 대범하고 담대하고 와 진짜 맞아. 저렇게 해버리는구나. 그리고 맞아. 이데올로기 저렇게 크게 얘기하는구나. 진짜. 아니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 왜 남자들 칭찬 안 해줘?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모성 정도로. 한번 다루려면 여자 셋은 나와야지. 그쵸? 3대는 다뤄야지. 다 죽여버려야지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봐도 여전히 너무 할 얘기도 많고 좋은 영화다. 시원시원하신 분인 것 같아 네. 진짜. 맞아요. 호방함이 있어. 맞아. 호방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세요 아주 그냥. 저는 이 작품 처음 안 게 2000년대 초반에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영화비평가 과정, 영화평론가 과정 뭐 이런 걸 들었어요. 6개월 과정인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평론가들이 와가지고 수업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이런 특강의 시리즈였는데, 한국의 시네 페미니즘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많이 했고 특히 섹슈얼리티 재현에서는 뭐 이분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주유신 선생님이 시네 페미니즘 강의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몇 편의 작품들을 보여줬었는데 클립들을 그때 마릴린 호리스의 침묵에 대한 의문이랑 깨어진 거울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이 작품 처음 보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시네 페미니즘 고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마릴린 호리스부터 간다는 어떤 감각이 그때 만들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시 영화 보고 준비하면서 또 주희 선생님 생각도 되게 많이 나고 많이 배웠는데 뭐 이런 추억이 또 떠오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네 페미니즘의 고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방송을 함께 만들고 있다. 또 학교 선배기도 했었으니까 주 선생님이 그래서 좀 재밌다 이런 생각. 이렇게 계보를 또 써가는구나. 중요하죠. 역사가.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또 우리 그럼 그 중요한 마릴린 호리스는 누구인가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신평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요렇게 저렇게 해서 조금씩 네, 이 감독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왔는데 마릴린 호리스라고 하는 감독은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48년 네덜란드 출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품, 네, 침묵에 대한 의문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진짜 유럽 영화계에 엄청나게 큰 질문을 던진 감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교문학하고 연극학 이런 걸 이제 동시에 이제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학교를 다니고 영국에서도 학교를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는 나름 그러니까 좀 나이로 생각하면 조금 늦깎이로 데뷔한 편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30살 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 영화를 이제 만든 건 거죠.
영화는 이제 영화 내러티브는 이제 앞으로 얘기가 될 테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이 남성을 살해하는 얘기를 담고 있고 그걸 재판받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제목이 침묵에 대한 의문이잖아요. 그녀들은 왜 그렇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나 무기로 뭐 사용을 했을까? 혹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의 언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폭발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영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마릴린 호리스 영화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사 자체가 전통적인 서사를 따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는 뭐 멜로드라마적인 형식이든 드라마적인 형식이든 뭐 전기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든 간에 어떻든 합리적인 방식으로 영화 서사가 이어진다기보다는 뭐 감정, 관계, 막 침묵, 뭐 휘몰아치는 어떤 것, 뭐 그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또 연대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여자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품은 그 다음에는 뭐 브로큰 미러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안토니아스 라인이라고 하는 작품. 요거는 그래도 구해 보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왓챠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요거는 좀 있고 그다음에 안토니아스 라인은 사실은 거의 여성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수업에서는 진짜 매번 쓸 거야. 저도 대중 강연할 때 네. 반드시 씁니다. 이거는 교재로 쓰기 굉장히 좋고 흥미롭기도 하고 해서 거의 매번 쓸 거고 이게 아카데미 외국어상을 타기도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성 사대가 만들어내는 공동체 이야기, 페미니즘 유토피아 버전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작품으로는 또 버지니아 울프 소설을 만든 델러웨이 부인 97년 작품이 굉장히 또 유명하고 이 영화도 그래서 그 영국에서 영화상을 받기도 했고 또 여러 나라에서 국제적인 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7년에 선언을 했다고 해요. 이제 나는 영화 제작은 하지 않을게요라고 은퇴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릴린 호리스의 일단 근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릴린 호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릴린 호리스. 네, 호리스. 근데 예전에는 호리스. 뭐 마릴린 고리스라고 네, 영화제도 쓰기도 했었는데 GORRIS인데 마릴린 호리스 감독이 내가 그 세상을 바꾸려는 영화가 아니라 나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영화를 찍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카메라나 그다음에 이야기의 중심 같은 걸 이렇게 바꿔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영화를 많이 만들고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그 체계를 뒤집는 방식으로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안토니아스 라인은 웨이브에 있었던 모양인데 데이터가 삭제된 상태라고 떠서 그렇군요. 계약이 끝나나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또 다시 볼 수 있는 곳이 있기를 바라고 이게 또 침묵에 대한 의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심평이 얘기한 것처럼 30대 넘어서 좀 늦게 마릴린 호리스가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샹탈 에커만한테 찍으라고 줬는데 샹탈 에커만이 네가 찍지? 이래가지고 너무 스타일이 다르긴 하다. 데뷔작이 된 거죠. 그렇구나. 근데 에커만 찍었어도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영화 완전 다른 영화겠죠. 스타일이 샹탈 에커만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저희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1편으로 가보시면 에커만의 잔느들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심평이 마릴린 호리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페미니즘 문화운동사 안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세상을 풍미했다, 서구권을 풍미했다고 할 수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의 신의 아스트랄까요? 혹은 뭐 감독으로서 어떤 기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소개도 좀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심평이 이제 마릴린 호리스 소개하면서 체계를 뒤집는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분명히 이제 굉장히 전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요거 조금 이렇게
혁신, 뭐 이노베이션, 뭐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판을 완전히 갈아엎는, 뒤집어엎는. 그러니까 뭐 관점을 뭐 새롭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요거 이렇게 조그맣게 새롭게 재배치해볼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구조, 뿌리 깊은 구조라고 하는 것을 앙상하게 보이더라도 다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미학과 서사 혹은 주제의식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레디컬 페미니즘의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이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아젠다 세팅의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페미니즘 역사 이야기하면 뭐 1세대 페미니즘, 퍼스트 웨이브, 그다음에 세컨드 웨이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퍼스트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20세기 초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주요한 페미니스트들의 아젠다는 뭐였냐라고 하면 결국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권을 갖게 해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동일성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뭐 정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공적 영역에서 우리도 남성과 동일한 시민의 어떤 권리, 법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어쨌든 일부 굉장히 다는 아니더라도 달성이 됐죠. 네, 달성이 됐죠. 근데 여전히 차별이 사라졌냐? 안 사라졌죠.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뭔가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좀 틀어야겠다라고 한 게 바로 세컨드 웨이브입니다. 이 세컨드 웨이브는 가장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선언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의 모든 원인이라고 하는 특히나 이제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하면 가부장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깊게 발본 이렇게 하는 이 방식 발본색원. 발본색원. 지금 말이 뭐야? 발본 지금 헷갈렸어요. 발본적인 세기를 쓰는 건가요? 발본색원 하는 그러니까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루트에서 온 거거든요. 뿌리. 그래서 뿌리 깊은 그 구조. 그러니까 지금 문제들이 막 있는데 얘 뿌리 깊은 구조라고 하는 게 까딱까딱 뭐 요거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바꿔내야 된다. 근데 그 구조가 뭐냐? 가부장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급진적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 네, 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성희롱, 강간, 그리고 이제 낙태권, 그리고 이제 피임권, 뭐 이런 어떤 재생산이라고 우리가 흔히 재생산권이라고 부르는 이런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포르노에 대한 어떤 입장들도 좀 있었는데요. 이 미국에 특히나 좀 많이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레디컬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포르노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어떤 강간의 성폭력의 교본이다라고 네,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반포르노적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성매매도 그렇고 성산업도 그렇고 법적으로 이제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마를린 이제 이들의 입장을 대부분 보면 약간의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부장제가 결국 원인이기 때문에 이 가부장제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그럼 남성들이고 그 남성들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남성으로 대표된 그 남근, 남성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띠게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마를린 호리스가 레디컬 페미니즘적이다라고 했을 때 약간의 그 분리주의적인 어떤 태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여성 공동체와 남성 공동체가 사실상 다른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겪은 경험과 이 겪고 있는 고통, 뭐 아니면 심지어는 쾌락의 문제도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분리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에서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미국 쪽의 어떤 영미권의 레디컬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얘기한 대표적인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좀 반포르노적이라든가 성매매와 그러니까 성산업과 관련해서 완전 이제 불법화해야 하는 방식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노동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마릴린 호리스의 브로큰 미러를 보면 어쨌든 이 성노동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다기보단 제가 추측하기에. 왜냐면 이제 그 안에 성산업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은 다양한 목적에서 노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단순한 어떤 뭐 일관된 피해자성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쾌락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성들 간의 지나친 어떤 동질성을 사실은 좀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여성들 간의 뭐 그거는 침묵에 대한 의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차이들에 또 조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여성 공동체를 굉장히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 분명한 차이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면에서 또 이런 조금 섹스 네거티브나 이런 어떤 레디컬 페미니스트들과는 좀 결을 달리하고 요게 또 약간의 어떤 유럽적인 경향이기도 하다는 섹스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섹스 긍정적인 좀 쾌락의 문제나 뭐 안토니아스 라인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아니면 성노동의 문제를 어쨌든 수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의 유럽의 어떤 경향 뭐 이런 것도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통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네 페미니스트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성차별주의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성차별주의가 초래하는 억압이나 차별과 싸우려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뭘 억압이고 뭘 차별이라고 규정하는가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거랑 어떻게 싸울 거라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너무 이제 사조가 달라지잖아요.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레디컬 페미니즘인데 더 흥미로운 건 레디컬 페미니즘 안에서도 그렇죠. 성노동, 뭐 산업 어떻게 볼 거냐, 포노그래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입장이 이제 달라져서 사실은 라벨 하나가 이 감독의 모든 걸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건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을 우리가 소개하려고 할 때 자리를 잡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거냐.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마를린 호리스를 우리는 왜 레디컬 페미니스트의 기수로 얘기하는가. 왜 이 작품을 그 대표작으로 말하는가라고 하는 건 영화를 통해서밖에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45분 지났는데 이제 본격적이래. 본격적으로 이제 침묵에 대한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남아 있어요. 여성 관객들은 일어서서 환호했는데 반하여 남성 관객들은 몹시 화를 내면서 영화관을 떠났다. 여성 관객들은 용기 있는 여성들 간의 연대감에 대한 찬양을 보냈고 남성 사회에 대한 우화적 비희극이라고 평가한 데 반하여 남성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 영화 또는 남성 개개인을 충격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공격으로 보려 했다. 이런 평가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듣는 순간 되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급진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 줄거리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역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감독이니까요. 어느 날 암스테르담에 있는 옷가게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범인은 세 여자. 30대 전업주부인 크리스틴, 30대 비서인 안드레아, 그리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중년 여성인 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서로 알던 사람이 아니라 그날 우연히 그 가게에서 생명부지로 만났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셋이서 한 사람의 남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크리스틴이 옷을 훔치려고 하자 남성 점주가 이를 막아서고 크리스틴은 옷을 돌려주기를 거부하는데요. 그때 옷가게에 있었던 안드레아와 앤이 크리스틴 곁으로 다가와서 남성 점주를 둘러싸고 세 여성은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여성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제 도대체 왜 이 세 여자가 살인을 저지르게 됐는가를 추적해가는 것이 이 다음의 이야기인 거죠. 법원은 이 세 여성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여성범죄 정신과 의사인 제닌을 사건에 배정하는데 영화는 제닌의 관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미쳐서 그랬을 거야 라고 제닌도 생각을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이 여자들이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자 그야말로 제정신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가 줄거리.
근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렇더라고요.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네. 웃음은 세속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제1의 형식이다. 와, 제 얘기가 아닙니다. 멋있어. 네, 멋있는 이야기는 루스 이리가라이가 하나이지 않은 성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가지고 온 거고, 저는 이 영화는 정말 웃음에 대한 코미디 장르에 대한, 사실 저는 메갈리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이 영화를 생각했었거든요. 메갈리아에서 웃기는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여자들은 웃길 수 없다. 여자들은 웃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정확하게 야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퍼포먼스로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 웃음은 세속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제1의 형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심평, 한 줄 평. 사실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그 저항의 뭐랄까 뭐 소극적인 도구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웃음이랑 굉장히 중요한 게 침묵이거든요. 근데 조평이 웃음을 이야기했으니 전 침묵으로 가야겠죠. 네. 이게 침묵한다는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침묵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사표현이고 그다음 자기 입장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오래된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 사일런스와 침묵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글을 쓰겠다고 하는. 이보시오, 이곳은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논문을 쓰세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38이 그래서 프로젝트가 연구 많았나 봐. 논문 노트를 쓰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없진 않습니다. 어쨌든 침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언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영화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 언어, 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라고 하는 거, 또 그것이 만들어낸 여러 뭐 체계, 근데 가장 대표적인 그 체계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데서 여성이 과연 언어를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 영화에서 딱 보여줬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묵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표현 방식으로서의 침묵. 저는 이 영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런 진짜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안에서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닌이 남자들의 언어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러진단 말이에요. 훈련받죠. 하지만 남자들은 한 번도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자들의 언어를. 왜 그런 방식으로 논리가 흘러가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말하게 되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침묵하게 되는지, 이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한쪽은 양쪽의 언어를 다 알지만 다른 쪽은 전혀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정말 흔히 말하는 어떤 광기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으로 남겨둔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진짜 들게 프로이트가 됐던 검은 대륙이라고 얘기하려다가 얘기 안 하려고 지금. 프로이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과 의사의 잔인 만덴보스를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데, 제니는 번역가예요. 그래서 난 번역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두 세계를 중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언어 체계를 선택하느냐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니는 그 침묵의 언어, 그다음에 non-verbal language의 리터러시를 드디어 알아채고 그것에 대해서 이 법정이라고 하는 이 남성의 언어의 어떤 그 성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드디어 번역해서 이야기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중립적인 번역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안에 여자들에게 이 남성의 언어를 사실 번역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자들은 그냥 사실 이 남자들이 뭘 원하고 뭘 말하는지 있죠. 다 알아요. 하지만 얘기해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닌이야말로 사실 자기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억압해 놨던 언어를 사실 다시 꺼내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남성의 언어 혹은 남성의 세계에 순응하고 그 체제에 어떻게 보면 사다리를 타기 위해서 각성케 그죠. 거기에 이렇게 종속되어 왔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결국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결단을 내리게 되는지 그거를 좀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나도 한 줄 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략으로서 웃음, 침묵 얘기했잖아요. 나는 결국 폭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성적 폭력이라고 하는 거. 내가 되게 온라인에서 본 것 중에 좋아하는 짤 중에 하나가 서구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인 할머니인데 여성들이 뭔가 시위하는 광장에 어떤 여성 어르신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어. 그 피켓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우리가 복수가 아닌 평등을 원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 라고 써져 있거든요. 난 진짜 그걸 마음에 늘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등을 얘기하는데 왜 내가 페미나치라고 불려야 되는가 이런 거에 어떤 울분을 가지고 언제든 있는데 언제든 복수하러 올까봐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은유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복수를 마음 먹었을 때 직접적인 폭력이 일어나죠. 폭력이 진짜.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 왜 그 살인이 일어났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닌이 이 3명의 소위 범죄자들과 상담하는 이 과정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설득을 해가는 과정인 것 같거든. 설득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이 이 가부장제에 왜 이런 방식으로 저항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인상적이었는지 그 상담 과정을 보시면서 또 하신 생각 좀 들어볼까요? 질문이 소년의 시간을 볼 때도 1, 2, 3, 4편 중에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재밌었냐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갑자기 받았는데 왜냐면 여러 에피소드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이 영화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년의 시간 얘기가 잠깐 나와가 질문이 너무 똑같아서 생각이 나는데 소년의 시간의 3편 같은 영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형식적으로는 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지른 3명의 여자를 이렇게 정신과 이제 감정을 해서 보고서를 내야 하는 그 의사,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 등장하는 그런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인상이 남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장면에도 침묵하나 뭐 이런 생각, 누가 침묵하나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도 그 손평이 옛날에 그 강좌를 들었을 때 그 장면 딱 보여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옷가게가 부티크 22거든요. 부티크 22 장면을 보여줬겠지. 그렇지. 여자 셋이 말 없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죠. 그 이제 그 공간이 이제 거기에 남자라고는 그 가게를 갖고 있는 오너인 그 점주 한 분만 안토니인가 이름이 그렇더라고. 나중에 법정 장면에서 보니까 그분 한 분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여자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3명의 여자만 기소가 지금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진술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들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랑 상담하는 장면에서 보면 그때 그날 거기 왜냐면 너무 시내에 있는 옷가게인데 진짜 너네 3명만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토요일 오후에 시장처럼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을 보면 그 장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장면에 이 살인 사건을 저지른 3명 여성 말고도 다른 여성들이 진짜 한 대여섯 명? 굉장히 많아요. 훨씬 좀 많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마트처럼 많았다고 하는 걸 보면 진짜 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여러분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살인 사건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 알지. 서로가 왜 눈빛으로만, 그러는지. 네. 눈빛으로만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처럼 얘기하는 사람 이제 그 주인, 그 매니저가 그 주인장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여성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말 완전히 무슨 계획 속에 있었던 것처럼 1명, 2명, 3명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 가게에 있는 장식품이나 옷걸이 같은 걸로 이 사람을 정말 엄청 처참하게 딱 죽이고 나머지 여성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딱 그렇게 그런 장면으로 딱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이 장면이 연결돼서 중간중간에 플래시백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여자들이 다 모두 한 명씩 처음에 아주 쿨하고 아주 안정되고 무슨 당연한 일을 했던 것처럼 그 표정을 모두 다 하고서 1명씩 2명씩 3, 4, 5 이 부티크를 아주 고요하게 빠져나가요. 역시 눈만 마주치고 아무도 한마디도 없이.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왜 침묵 속에 그 일을 벌였을까? 우리 여기 살인을 했으니 우리 이렇게 입을 맞춰요. 이런 말을 하나도 안 물어보고 아무 말 없이 다 여기를 떠나는 거. 그 침묵이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이 3명의 기소가 된, 범죄자로 기소된 3명의 중에, 2명은 우리 정신과 의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1명은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가정주부? 그 여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죠. 왜 크리스틴은 침묵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분석글도 굉장히 많은데 이 침묵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약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그 침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침묵하는 장면과 침묵하는 두 사람. 왜 침묵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이 설명이 답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크리스틴의 이 침묵 같은 경우는 크리스틴은 자기의 욕망이라든지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의 언어를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거죠. 크리스틴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거나 아니면 남편한테 이게 지금 필요하니까 토마스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이런 거. 가정의 업무를 위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압된 가정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남편하고 해서 또 아이를 계속 줄줄이 낳았어야 했나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에 대해서 여성은 자기 욕망을 이야기하거나 그게 성적인 욕망이든 아니면 자기 욕망이나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얘기하는 언어를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왜 이걸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건을 왜 저지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내지는 않아요. 다른 얘기들을 하지.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남성의 언어로는 다 설명을 하거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 여성들은 넌버벌 랭귀지만으로도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눈빛으로 서로 다 어떤 감정인지 다 이렇게 교류가 되고 그다음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거의 즉각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게 크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평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상황을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 속에 있는데 그랬을 때 크리스틴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는 오히려 크리스틴 남편의 얘기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술. 제닌이 그쵸. 크리스틴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러니까 답답해서 이제 남편도 또 상담하러 간단 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때 남편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는 돈 벌고 힘들고 바쁜데 이 여편네는 집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다고. 근데 그게 너무 크리스틴이 해온 재생산과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같이 절하당해 왔는가라고 하는 거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른 여성들이 경험했었던 그러니까 비서인 안드레아나 웨이트리스인 애니 경험하는 것들도 이런 식의 방식으로 계속 영화에서 약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 지금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 다 너무 알고 있는 것처럼 된다는 이 장면을 최근에 좀 다시 봤을 때는 약간 외계인들이 소통하는 것처럼 텔레파시처럼 거의 맞아, 그 서로 약간 동질적으로 뭔가 내가 너 생각을 그대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장면들은 SF가 특히 SF 호러에서 외계인들을 되게 비판하기 위해서 인간적이지 않고 되게 비인간적인 집단적이고 동질적이고 또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드 컴플렉스 속에서 빨갱이들은 늘 그런 식의 인간적인 개성 없이 항상 언제나 이렇게 집단적으로 같은 생각으로 움직여. 신체 강탈자의 침입 같은 영화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사실 이 장면이 거의 사실 그 장면처럼 좀 보였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해방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저것이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비판? 정말 여자들이 그렇게 서로 다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장면일 수도, 비판을 할 수 있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페미닌 미스티크가 되는 거고. 미스티크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얘네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인을 그냥 또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디를 주로 공격하냐면 남성 성기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 남근을 특히 유리창 그 테이블 깬 걸로 집어가지고 목걸이 같은 걸로 거기를 집중적으로 사실 타겟으로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상징적인 알레고리, 정치적 알레고리, 페미니스트 알레고리이고 결국 그 남근이 아까 얘기한 뿌리, 근원, 가부장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크리스틴이 결국은 이제 절도를 저지르다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크리스틴이 왜 절도를 저질렀느냐라고 하는 거 특히 부티크면 중산층이 오는 백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중산층들이 오는 그 샵인데 이 샵에서 이 크리스틴이 절도를 저질렀을 때 이 여자들은 뭔가 이 여자에게 다른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라고 하는 도벽이 건 나오게 되는 도벽이 문제. 나오게 되는 일종의 어떤 가부장제적인 억압으로 우리가 이야기될 수 있는 여성 히스테리죠. 그렇죠. 여성 히스테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살인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 남자 매니저가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공론화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개 처형하듯이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도벽을 저질러?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벽 자체는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을 모욕으로 어떤 이 여성을 처벌하려고 했을 때 이 다른 여성들이 순간 느낀 거죠. 얘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얘도 그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가 일상에서 겪었던 이 가부 체계적으로 정말 꼼꼼하게 겪었던 가부장자의 억압들이 어떤 임계점에 도달해서 폭발을 해서 그 알레고리화된 그 남자의 남근을 결국은 처단하는 것으로 결국은 잘라내는 것으로 완전히 정말 잔인하게 그 묘사가 막 법정에서 되잖아. 어떻게 딴 데도 아니고 거기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얘를 죽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해방적이고 그 폭력이 너무나 알레고리로서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여성들을 동질적으로 보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오늘날에 와서는 좀 들기도 하게 된 것 같아요. 80년대 작품이니까 동질적으로 상상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혁명적이고 맞아요. 파워풀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이걸 지나가면 이제 90년대부터 더 적극적으로 여성 내부의 차이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기도 하니까요. 근데 얘기 들으면서 생각난 건 이게 정확하게 메갈리아 엠블럼의 의미거든요. 한국 남자
고추 6.9cm라고 하는 그 메갈리아 엠블럼이 요즘 집게 손가락 논란 같은 걸로 그쵸, 이어지잖아요. 왜 남성 성기 사이즈를 가지고 조롱하냐, 이거 남혐이다. 근데 실제로 메갈리아가 한국의 레디컬 페미니스트로서 등장했을 때 그 남성 성기 6.9cm라고 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가부장제가 남성 성기에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이고, 사실 실제로 이성애자 여성들도 그렇게 남자 성기 사이즈에 큰 관심 없단 말이에요. 자기 성적 취향에 따라서 되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문제 아닌데 그럼 도대체 누가 그렇게 성기 사이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성기에 부여된 권력을 자기 것으로 갖고 싶어 해야 하고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실 남성들 사이에서 성기 사이즈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정치적으로 확장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김정은이랑 내 로켓이 네 로켓보다 더 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기까지 이제 확장되어 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메갈리아가 9cm를 얘기할 때의 핵심은 구체적인 남성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그 성기가 너무 중요해서 그걸 남근으로 만들어버리는 가부장제에 대한 조롱인데, 사실 여기에 이제 일부 남성들이 발작 버튼이 눌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정말 중요했구나. 중요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2015년 이후에도 여전히 또 이 성기 사이즈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럼 이제 레디컬 페미니즘이 약간 뭐 진부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사실 페미니즘의 진부함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고전으로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당시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맥락이나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다양한 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덧붙이면 이제 크리스틴은 가정주부로서 그렇게 이제 무시당하면서 가부장제를 살았다면, 비서인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남성 중심적 사회,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여자의 아이디어니까 무시하면서 다른 남자 걸 막 채가고 이런 일들을 겪는다든지, 애는 어쨌든 굉장히 공적인 영역으로 진출을 했는데 결코 직업적인 인정을 안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애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다루려고 성희롱을 하고 노력을 그렇게 두려고 일부러 억지로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두 번째 누구 이름 뭐였죠? 안드레아 같은 얘기죠. 경우는 그런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또 보여주는 어떤 이 세 명의 여성이 다 다른데 안드레아가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 섹슈얼리티라고나 할까요? 그다음에 섹스에 관해서 생각하는 내용들도 또 굉장히 재밌는 점이 많아요. 안드레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주인공인 누구니? 제닌하고 약간 성애적인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것들도 있고, 그 세 번째 앤 같은 경우는 앤은 뭘 겪었지? 앤은 성희롱 맞아. 그 레스토랑에서 겪는 남자들의 일상적인 성희롱과 무시 이런 것들을 또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있었고, 저는 이 세 사람이 다 동일한 어떤 침묵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셋이 굉장히 다 다른 전략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가 겪는 어떤 여성 히스테리의 방식 속에서 도벽도 그렇고 이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자기가 배운 어떤 언어로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남편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하기 방식에 다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언어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안드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닌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동일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동등하게, 그러니까 배운 어떤 지식인 엘리트로서 동등하게 이 사람을 이제 대하고 이것이 사실 어떤 의미가 갖는지 그래도 그나마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남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얻은 일종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뭔지 알면서도 이 안드레아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초반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앤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 노동자 계급이 그 엘리트층에 느끼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뭐 얘기해봤자 너는 어차피 뭐 돈도 갖고 있고 남편도 갖고 있고 그렇게 잘 살고 잘 배우고 이래서 내 상황을 어떻게 잘 이해하겠냐라고 하는 이 차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약간 외계인들 생체 강탈자 침입에 나오는 외계인들처럼 되게 동질적으로 묶어낸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또 다시 풀어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작업이 제닌이 이제 접근했을 때 혹은 이들 안에서도 살인은 같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억압에 의해서 살인은 같이 저질렀지만 결국은 그들 안에서도 차이가 벌어지고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닌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웃음의 아주 대표적인 어떤 사람인데 웃는 여자의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쵸. 몸이 크고 크게 웃고 거침없이 웃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통제되지 않는 어떤 여성 혹은 카니발적인 웃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막 거칠게 크게 웃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결국 웃음을 선도하는 사실 이 사람이 리더인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리더가 엘리트라고 얘기하지만 앤이 결국은 이 웃음의 부대를 이끌고 간 페미니스트 웃음을 혁명을 이끌고 가는 그리고 뭐 침묵도 사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전복적으로 좀 직접적인 어떤 전복을 이끌어내는 건 웃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전에 이제 오드리 로드라고 하는 흑인 페미니스트가 있는데 이 흑인 페미니스트가 얘기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주인의 도구로는 주인의 집을 부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식의 남성적인 혹은 법이 이렇게 대표되는 어떤 이런 남근 중심적인 이런 어떤 권력을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제도의 언어, 법의 언어로는 이 여성들의 어떤 액션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웃음으로 그것을 설명이라기보다는 보여주는 보여주는 거죠. 스펙터클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웃음의 스펙터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닌이 세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점점 자기도 각성하고 그쵸.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부부강간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나도 이 여성들 중에 하나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법정 장면으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성들의 웃음이 터지게 되는데 그 법정 장면의 의미를 또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법정 씬에서 이제 그 양쪽의 뭐랄까 이제 재판관이나 검사, 변호사들이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 피고들은 자기 법정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 남성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말과알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들은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아무리 제닌이 이제 우리 그 정신과 의사가 등장해서 이 그녀들과 면담한 얘기를 이제 진술을 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자들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이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럴 리가 없고 이 여자들은 미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거는 남자들이 우르르 있어서 여자 뭐랄까 주인을 죽인 거나 여자들이 우르르 남자를 주인을 죽인 거나 자기들은 똑같이 취급할 거다. 똑같이 취급할 건데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 여자들이 이 일을 침묵 속에서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 웃음을 터뜨린 건 사실은 크리스틴이 먼저 웃음을 터뜨려요. 그렇게 침묵으로 쭉 일관을 했던 크리스틴이 또 이제
침묵의 전략을 웃음의 전략으로 확 바꾸는 건 크리스틴이에요. 크리스틴이 먼저 확 웃어버리죠. 픽 웃어버리죠. 아, 저 바보들 정말 이해를 못하는구나. 왜 그러는지 모르는구나. 너희들의 말로 이야기를 해줘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픽 웃어버리죠. 그러자 나머지 두 여성이 이제 따라오기 시작을 하고 나머지 두 여성뿐만이 아니라 법정에 있던 다른 그 여성들도 아마도 그 부티크 22에 있었던 여성들이 재판 관람을 온 것 같은데 그 여자들까지 너무 웃어서 그 웃음이 모도까지 이르게 되죠. 뭔가 법정을 폭파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남성들의 언어로 이루어진 그 성에 대한 이제 폭발물이 되는 건 거죠. 모욕하는 폭발물, 무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모두 다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깔깔거리고 엄청난 웃음을 보여주면서 다 나가버리죠. 모두 그러니까 피고와 일부 재판을 방청하는 사람들 없이 다 나가버리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정신과에서는 제닌도 같이 나가버려요. 더 얘기를 해주고 이 사람들은 이 재판관들은 제닌한테 이 여자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다시 설명해주고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유일하게 번역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제닌도 웃으면서 따라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들 안 미쳤다 이러면서. 안 미쳤다면서 자기도 나가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이 법정 장면은 그렇게 모욕을 주고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끝나버리죠. 저는 이제 이 장면이 정말 너무 혁명적이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카타르시스 장난 완전 아니야. 카타르시스 카니발적인 이 웃음. 기존에 있었던 규범 규칙,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뒤집어버리는 이 영화사에 이제 이만한 장면이 있나 싶을 정도의 정말 해방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들이 처음에 살인을 저지를 때 남자를 계속 응시하잖아요. 사실 스펙터클화 하는 거거든요. 남자의 죽음을 시선이 완전히 얘를 대상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나는 시선의 주체가 되겠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웃는 걸 봐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들을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어떤 스펙터클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스펙터클을 보여주겠어. 굉장히 괴물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퍼포먼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원하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스펙터클을 보여주겠어라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되게 이제 흥미로운 장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정 드라마와는 굉장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웃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칸트가 네, 그 웃음은 공적인 것이고 남성적인 반에 울음은 여성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 웃음이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특히나 거지. 담장을 넘는다는 건 깔깔대고 누구나 알아챌 수 있게 그렇게 넘는다는 거잖아요. 경계를 넘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시선도 남자가 시선의 주체가 되게 하고 여성을 이제 대상화한다 이런 어떤 가부장제적인 응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판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웃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되게 소셜한 사회적인 그리고 보통 우리가 웃을 때는 혼자 웃지 않잖아요. 집단적으로 웃죠. 그러니까 나 혼자 집에서 낄낄대고 웃으면 나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예능 보면서 웃고 있으면 약간 민망한. 하지만 울음은 되게 사적으로 예민하게 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신체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가부장제적인 어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그래서 소셜한 어떤 스킬로서 남자가 웃기고 여성은 그것에 대해서 웃어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옛날에는 너 이상형이 누구야? 라고 한 이성애자들에게 물으면 잘 웃어주는 여자였단 말이야. 웃기는 남자, 잘 웃어주는 여자. 유머러스한 남자, 잘 웃어주는 여자. 그거 요즘은 안 그래가 아니라 나 왜 유튜브에 여러 장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매너스피어의 일종으로서 그 연애 팁 알려주는 계정들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왜 봐요, 그거? 연애하려고?
여성 극우 유튜버 보는 거랑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함께 웃을 수가 없네 내가. 근데 거기에 여전히 나와요. 아, 그래요? 남자가 말할 때 웃어라.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 리액션으로서의 웃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 판을 바꾸는 어떤 웃음. 그래서 이 여성이 웃어버림으로써 이 남자들이 주도하고 있던 이 법정의 세계, 규칙, 기준, 규범들, 언어들이 사실상 이 여성들이 웃으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남자들은 그 웃음을 왜 웃는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 코미디,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거 보면 뭔가 조롱한 농담을 던졌을 때 같이 웃는다라는 건 굉장한 어떤 특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자를 막 혐오하는, 조롱하는 그런 뭐 농담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같이 웃을 수 있다? 그러면 동일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 비하적인 농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소수자들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주류 권력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농담을 던졌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건 분리가 사실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남자들이 처음으로 소수자의 입장이 된 거예요. 내가 같이 웃을 수가 없어. 내가 조롱거리가 됐고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여자들의 언어가 메인이 돼버린, 그 세계를 사실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내쫓아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웃음과 그다음에 언어와 이 기준이라고 하는, 흔히 중립적으로 여겨지는 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정말 그냥 체감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정말 거대한 어떤 페미니스트 쇼 같은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제닌이 결국 나와서 제닌은 사실 집어넣은 의도가 있었잖아요. 제닌도 이해하고 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너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 법정의 어떤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끝내려면 얘네가 결국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광기밖에 없는 거죠. 사실 가부장제가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광기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들어주지 않고, 특히 그 남편은 이제 이걸 통해서 승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와서까지 나에게 오라라고 계속 눈길을 보내는데, 거기서 제닌이 확 카메라와 함께 돌려지면서 여성들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재미있고, 거기 안에 앉아있던 여성들이 대부분 그 부티크에 있었던 여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과 사실 관계가 굉장히 동일시하도록,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원격 현존하도록, 관계 여기도 있지만 거기에도 있고 너는 또 부티크에서도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신체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장면이 정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떤 페미니스트 미학을 보여준 장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사실은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이 살인사건의 원인을 구조적 성차별, 가부장제로 영화는 이야기하지만 영화 속의 남자들은 끊임없이 광기, 정신병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이게 사실 2020년대 한국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 한국에서도. 근데 그거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인이고 여성 혐오 살인 사건들인 거잖아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처럼. 그런데 계속 페미니스트들은 이거 구조적인 살인 사건이다, 구조적인 성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공권력이나 소위 남성 중심적인 전문 지식들은 구조적 성차별이란 없고 이거는 그냥 미친 남자의 일탈이야라고 얘기하려는 그 방식. 그래서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인사건이 벌어지지만 현실에선 가해자가 남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이 작품을 보셔야 된다. 우리가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장면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우리의 이 비평가의 언어로 충분히 전달이 안 된다는 게 영상 언어의 아름다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짧게 해주세요. 우리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네. 여기에 신시사이저 음악이 쓰이는데, 이것도 음악이 되게 특이해요. 전반적으로 사실 영상의 어떤 구성 방식, 미학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사 구성 방식은 저는 사실 되게 좀 진부함의 어떤 미학,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멜로드라마틱하고 진부함의 어떤 미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부장제 억압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다 플래시백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그냥 보여주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세련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진부함의 미학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웃음과 침묵의 퍼포먼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시사이저 음악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비균질적인지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균열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 음악 사운드가 진짜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화가 시각 예술이 뿐만 아니라 뭔가 청각 예술이다라고 하는 이 몽따주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이제 침묵에 대한 의문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리를 하고 38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영화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뭐 심평 마지막으로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네, 뭐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간단하게 3분에서 5분 안에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이제 조평이 이제 시선하고 응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티크에서 사실은 그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여자들이 이제 옷을 사러 그 부티크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우리 그 지금 살해를 당한 그 남성 주인이 여자들을 손님으로 리스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게의 손님으로 리스펙해서 주체적으로 옷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모두 다 도둑인 것처럼 쳐다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면 저 여자가 이걸 훔치나? 그리고 아예 우리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틴을 그냥 도둑의 시선으로 감시의 시선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선을 가지고 와서 그녀를 뭐랄까 범죄자 취급을 했고 그래서 그 시선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응시가 결국에는 처벌 이루어진 그러니까 뭐 시각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보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내가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 다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를 죽이게 된 강력한 이유가 이들 안에는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이런 구조가 사실은 저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열차 살인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네. 한 번씩 다 찌르잖아요. 그 생각이 좀 들었어. 집단살인. 어떻게 보면 오리엔트 이게 그 마린 호리스가 그런 팁을 받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좀 잠깐 들었어. 그 생각이 들었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 영화 정말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그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그 잔인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한 남자가 들어가면서 한마디 하거든요. 그래서 뭐 번역하기 참 어려운 말이지만 여자 성기를 빗댄 말하면서 야 이 엑스 뭐 앞 좀 보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직을 한 그 정신과 의사 박사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앞 좀 보고 다니라는 걸 성기를 빗댄 욕을 들으면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유토피아적인 웃음의 찰나의 순간을 통과해 나왔는데도 이 생활 속에서 사실은 또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기서 남편은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계속 크락션을 울리면서 기다리고 맞아. 있거든요.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도 않는 거죠. 토큰 이거 정말. 그러고 나서 이 여자들이 그 법정에서 함께 쫓겨난 그 여성들이 그 다양한 인종성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성들이 함께 나오면서 제닌과 또다시 바로 그 부티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또 침묵의 순간 시선을 공유하죠. 이게 한 번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가부장제가 우리가 또 이렇게 뭐랄까 찰나에 환희의 순간을 맞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구나라는 듯한 시선을 또 공유를 해요. 그게 또 너무 가슴 아픈. 그래서 그 3가지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마무리로 너무 좋은 3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작품을 꼭 보셨으면 좋겠다. 레디컬 페미니즘의 고전이면서 굉장히 현재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3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8쪽의 책은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의 1970년 작업인 성의 변증법인데요. 이 작품 역시 레디컬 페미니즘의 대표작이자 이론적 기반을 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제가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못했지만 마를린 호리스의 또 하나의 대표작인 안토니아스 라인과 함께 읽어보기에 되게 좋은 작품이라서 그래요. 그 안토니아스 라인 같은 경우는 안토니아라고 하는 가모장의 딸 이렇게 3대에서 4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다양한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페미니즘 담론이 모성을 다뤄온 여러 가지 결들을 하나의 작품에 응축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강의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요 모성을 다루는 방식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의 성의 변증법이기도 합니다. 파이어스톤은 급진주의 자유의지론 페미니스트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25살에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의 이제 내용은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을 생물학적 재생산성에 두고 여자가 결국 애를 낳기 때문에 이렇게 착취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급진적인 해방의 비전을 책에 이제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여성 해방은 단순히 법적 평등을 넘어서 성별을 계급으로 본 책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혁명적인 책인 건데 성별이라는 계급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파이어스톤의 입장은 뭐였냐면 재생산성을 테크놀로지에 외주 줘서 유토피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동육아해야 된다. 근데 파이어스톤과 반대편에 있었던 레디컬 페미니스트는 뭐라고 얘기하기도 했냐면 재생산성이야말로 여성의 영능이다. 그래서 이거를 재생산 테크놀로지에 주는 건 결국 남성 중심적인 의학계에 다시 여성의 영능을 팔아넘기는 것에게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엄청나게 논쟁을 촉발시켰던 이제 작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을 부분은 338페이지. 결론 부분이 책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336페이지부터 파이어스턴이 자신이 사이버네틱 코뮤니즘이라고 부른 대안적인 사회상을 이루기에 4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여성의 생식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양육의 역할을 여성뿐 아니라 남성, 즉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것.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독립과 자기 결정권을 줄 것. 세 번째, 여성과 아동들을 더 큰 사회에 전면적으로 통합시킬 것. 그래서 사실 되게 재미있는 관점을 내는데 요즘에 우리가 선택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을 의도적 가족이가 뭐 이런 걸 얘기해서 아이가 엄마 아빠를 고를 수 있게 이런 사회들을 이제 상상하는 거죠. 해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번째가 성해방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성적 자유가 아니라 사랑과 감정에 대한 억압의 해방이어야 한다. 4가지를 제안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70년에 나왔으니까 이렇게까지 급진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요즘에 우리 이런 얘기 못 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338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3번째 요구사항이 딱 들어있어요. 여성과 아동들을 더 큰 사회에 전면적으로 통합시킬 것. 이 요구사항은 충족되어 왔다. 아동기에 대한 개념이 폐지되고 아이들은 완전한 법적, 경제적, 성적 권리를 가지고 교육, 일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어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몇 년의 유아기 동안 1명 혹은 2명의 임의적인 어른들이 맡았던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유전상의 부모됨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이의 육체적 복지를 책임지게끔 확산하는 것으로 대치되었다. 유토피아를 이제 그려보고 있는 거죠. 아이는 여전히 친밀한 애정관계를 형성하겠지만 법적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긴밀한 유대를 발달시키는 대신 이제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그러한 유대를 형성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모든 어른-아이 관계는 상호 선택되며 물질적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운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아이들의 수는 적어지겠지만 그들은 독점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사회 도처에서 자유롭게 어우러질 것이다. 그래서 종종 생식적 본능이라 불리는 아이들에 대한 호기심을 정당하게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을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시대에 맞게 페미니스트들이 계속 전유하고 바꿔가고 실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온 역사가 페미니즘 안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사회적 공동육아의 관점이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많이 비판받을 지점도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굉장히 엄청 급진적이긴 하네. 왜냐하면 아이들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자유의지일 수 또 있는가.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게 있을 수 아이들 결정권 여러 가지 중에는 또 이제 또 성에 대한 결정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또 문제시될 수 있는데 그럴 때 또 아니야 그 얘기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네, 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네. 다음에 또 시간과 기회가 있겠죠. 네, 좋은 작품들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마무리 좀 해볼까요? 인사 뭐 하고 싶은 얘기. 네, 포토페 여러분 꼭 해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워요. 순두부 카레 괜찮습니다. 저는 뭐 굳이 제주도 가기 전에 꼭 방문하시라면. 네, 마무리할게요. 흘려보낸 페이지 속 어딘가에 머물러 함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 38페이지. 지금까지 조심입니다. 안녕.